반갑습니다. 14번째 수업이네요. 지난주 금요일은 여러분 쉬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잘 쉬셨어요?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그리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했던 학습 활동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제로 내줬죠? 여러분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활동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과제가 하나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가 끝나고 소설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학습활동 우리가 같이 정리해야 되는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가에서 5 친구가 무엇인지 써보자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물이었죠. 여러분이 교과서를 앞으로 넘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벗이 몇이냐 하니 무엇이라고? 수석과 선생님 아직 팔이 안 났어요. 송죽이라 라고 4개를 첫 수에서 얘기했습니다. 첫 장에서 얘기했어요. 수는 물이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송죽이라 그대로 적고 석이 뭐였지요? 또는 돌이 너무 작은 이미지로 떠오른다면 바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송은 뭐였지요? 우리 사수,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 소나무였지요. 죽은 대나무지요. 마지막에 동산에 달뜨니 더욱 반갑고야 하고 중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까지 5 친구였습니다. 기억나죠? 사수에 나오는 거는 당연히 소나무였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소나무의 특성을 드러내는 식구를 찾아봅시다 했어요. 소나무의 특징. 자, 다시 넘어가 볼까요? 자, 더우면 이게 소나무였습니다. 그죠?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이거는 일반적인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일반적인 식물. 근데 누구는 특별하다고? 내 친구인 소나무는 특별하다고. 그래서 소라 넌 참 특별해. 얼마나 특별하냐 하면 뭐가 특별하냐 하면 소라 너는 어찌 다른 아이들은 잎을 떨어뜨리는데 너는 뭐 한다고요? 눈서리를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눈서리를 모르니. 그리고 특징 또 찾아볼게요. 깊은 땅에 뿌리가 곧은 줄을 너의 그 눈서리를 모르는 그걸 통해서 알겠다라고 얘기했네요. 여기에서 또 소나무의 특징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거? 다른 아이는 모르겠지만 소나무 너는 깊은 땅에 뿌리가 곧구나. 그걸 이제 알겠어 라고 말했으니까 두 번째 특징은 구천에 뿌리가 곧다라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적어볼게요. 소의 특성 첫 번째 뭐라고요? 뭘 모른다고요? 눈서리를 모른다. 미안해요. 글씨. 두 번째 구천 깊은 땅에 뿌리가 곧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모두먼끼리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3번 갈게요. 솔이 상징하는 바가 솔은 상징물인데 그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상징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럼 참고할 수 있는 네모 박스를 볼게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성품이나 덕성을 자연물에 빌려서 자연물을 상징물로 해서 표현을 많이 했다. 이걸 멋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멋스럽기도 하고 예를 들면 훌륭한 덕성을 4군자, 4개의 군자로 불리는 매화난초 국화대나무 매난국죽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가끔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물을 빌려서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군자가 아니라 오우가지요. 그래서 오우가 중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나무, 솔을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사전적 의미라고 얘기했는데 사전적 의미라는 거는 사전 속에 딱 찾았을 때 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소나무예요. 맞죠? 소나무의 모든 식물을 통틀어 이런 말.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소나무가 이 오가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 소나무의 저번에 얘기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더우면 꽃이 피고 잎이 지고 하면서 변화무쌍해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따뜻할 때는 꽃을 피우고 추워지면 잎을 떨구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만 소나무는 어떻다고요? 그 추운 겨울도 너는 눈소리를 모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얕은 뿌리가 아니라 아주 깊은 뿌리, 고다 있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고다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눈서리가 아무리 친다 해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항상 푸르게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징하는 의미, 원래의 생각, 소나무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어떤 생각을 소나무를 상징물로 빌려와서 표현했을까? 소나무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겨울이 와도 눈서리를 모르고 어떻게 곧게 뿌리를 내리고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어려운 변함없다라고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변함없음. 항상 똑같은 항상 변함없음 해도 되는데 조금 새로운 단어를 한번 배워봅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변함없다도 좋아했겠지만 이 말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조, 절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아주 사소하게 아주 세밀하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은. 지조, 절개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나름의 원칙이 있겠죠. 그리고 신념이 있겠죠. 그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어떤 꿋꿋한 의지 요런 거를 지조절개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왕을 평생도록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라고 신념을 가지게 되었으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신하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왕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런 것을 지조절개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교통질서를 지킬 거야 라고 신념 혹은 원칙을 정했다면 다른 친구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횡단보도로 안 지나가고 학교 앞에서 교문 앞에서 그냥 막 지나가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어떻게 굽히지 않고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딱 찾아가서 건널 수 있는 자세 이런 거 아주 작게는 그런 게 지조절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도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 활동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5 친구 만나봤고 여러분도 이게 지조절개야. 지조는 이런 말이야. 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소나무와 같은 물과 같은 달과 같은 또 대나무와 같은 바위와 같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여러분은 과제에 나가겠습니다. 이 과제는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교과서에 하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6월 8일에 만날 거예요. 그러면 6월 8일에 선생님하고 만나는 수업에서 같이 발표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여러분이 이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등교 수업 때 검사하겠습니다. 어떤 과제인지 잠시 볼게요. 모둠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모둠을 할 수 없고 여러분이 등교 수업을 하더라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모둠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수업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국어가 모둠 수업을 할 수 없어서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이 과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지조와 절개 변함없음을 얘기하는 소재로 소나무를 조상들이 떠올렸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뭔가 소재를 정하고 특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예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볼게요. 어떤 친구가 오가를 패러디 했어요. 비슷하게 오가의 형식은 다르되 나만의 내용을 가지고 시를 완성했네요. 시계를 가지고 사물은 소재는 시계, 손목 시계 했어요. 어떤 특성인지 한번 볼게요. 지치면 느려지고 신나면 빨라지는데 우리 대부분 다 그렇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치면 느려지고 신나면 빨라지는데 손목시계야 불렀어요. 이 친구의 좋은 점을 얘기할 건가 봐요. 너는 늘 한결같구나. 언제나. 얘는 지치고 신나고 지친다고 시간이 늦게 가고 신난다고 빨리 가지 않죠.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정확하니 너를 믿고 따르리라. 넌 참 믿을만 하구나. 언제나 정확하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요런 식의 패러디한 시조를 여러분이 각자 지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계에 변함없음 한결같음. 나는 시계에 이런 모습이 좋아. 언제나 정확해. 그래서 믿음이가 이렇게 이런 시계의 특성을 먼저 여러분이 떠올리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식의 패러디한 시를 여러분이 써보시면 됩니다. 일단 선생님이 예를 하나 해본다면 또 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선생님 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 한 거 아니라서. 자, 밥이라는 소재예요. 밥. 항상 있다. 맞죠? 있다. 밥은 언제나 있어서 싫을 때도 있지만 다른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맨날 라면을 먹는다든지 맨날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맨날 뭘 먹어볼까? 고기만 맨날 먹어요. 맨날 1년 내내. 그러면 질리겠죠. 하지만 밥은 질리지 않죠. 그리고 밥은 먹으면 든든하죠. 이런 특징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조를 형식을 빌려서 한번 써본다면 반찬아 너는 무슨 일로 쉽게 바뀌고 라면아 어쩐 일로 너는 든든하지만 배가 고프냐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밥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식으로 시조를 지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의 이 페이지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예요. 과제. 언제까지?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셔서 언제 들고 온다고요? 등교 수업 때 교과서에 해놓은 거를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수행평가예요. 자, 그러면 과제를 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자, 요거만 잠깐 볼게요.
우리말이 잘못 쓰여진 딱지가 붙어 있는 칸에 들어가면 휴지가 없대요. 휴지가 없으면 큰일 난다, 그죠? 진수는 어느 칸을 피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했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답은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렵다, 그죠? 맞는 거. 하얗다라는 말. 하얀 휴지는 맞는 말. 하얗다에서 나온 말. 그래서 하얀 휴지 맞아요, 둘 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하나는 틀렸단 말이겠죠. 하양 사전의 뜻을 보면 하얀 색 또는 물감 이렇게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양 휴지는 하얀색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같은 말. 하얀색을 하양이라고 얘기하니까 같은 말이 되겠죠. 근데 하양색은 여기에서 하양이 하얀색이라고 했죠. 근데 하얀색이라고 했는데 또 색이라고 하네요. 두 번이나 말해서 하얀색 휴지라고 되는 거예요. 하양이라는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서 색깔이라는 말까지 다 포함해서 하얀색을 줄여서 하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양이란 말에는 하얀색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색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썼어요. 그래서 어디에는 틀린 말이라서 하양색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서 여긴 휴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들 참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안 쓰는 말이지만 역전에서 역이고 전은 앞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역전에 가서 라고 말하면 되는데 역전 앞에 가서 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른들이. 그러면 역 앞에 가서 라는 말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족발 이거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이지만 일단은 족도 발이고 발도 발이고 이런 식의 오류가 되겠죠. 돼지발 또는 돼지족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족발이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말이라서 족발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하양색 휴지가 틀렸다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고무신 보겠어요. 고무신인데 여러분이 이미 이거는 여러 번 읽으라고 선생님이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무슨 등교죠? 온라인 등교 하기 전에도 선생님 홈페이지 과제로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인터넷 수업 이후에도 읽으라고 얘기를 해서 다 읽었으리라고 믿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읽었으면 이번 시간에 읽으십시오. 자, 소설이에요. 소설. 맞죠? 자, 그리고 소설도 중요하지만 이 큰 단원이 무엇? 비유와 상징이 큰 단원의 목적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이 소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 어떤 비유와 상징이 나타나고 그 효과는 어떠한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감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설이라고 했죠. 그러면 소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수업이 되니까 소설은 사실인가? 아니죠. 뭐라고요? 허구예요. 허구라는 말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이런 생각을 가졌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야? 하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소설은 허구이기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설의 출발입니다. 됐어요? 이거하고 달리 수필이라는 게 있어요. 수필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물론 완전히 반대라는 말은 아니지만 수필은 허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로 허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상관없이 일단 소설, 우리의 주인공인 소설이니까 소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공무신에 들어갈게요. 자, 소설은 허구라고 얘기했고 소설은 언제나 이런 단계를 거쳐요. 발단 들어봤지요? 발단은 말 그대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소설의 시작이에요. 근데 무턱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에서는 요런 등장인물이 나올 거야 라는 걸 조금 소개해요. 그리고 어떤 시대고 어떤 배경이야 어디인데 학교인데 아니면 참 희한한 학교인데 아니면 조선시대인데 하고 배경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야 우리가 상상을 할 거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랑하는 남녀 둘이 하고 상상을 시작할 수 있게 시작해주는 발단이에요. 어떤 사건이 시작될지 약간의 암시를 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전개예요. 전개는 우리 수학 시간에 정육면체가 있죠. 자, 이걸 펼쳐요. 그죠? 4개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펼치는 그림을 뭐라고? 전개도라고. 그림, 전개도, 펼치는 그림이지요. 그래서 전개라는 거는 이야기를 또는 사건을 펼치는 단계예요. 전개. 자, 여러분, 소설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밥을 먹었다. 학교 갔다. 공부했다. 하교했다. 학원 갔다. 집에 왔다. 저녁 먹었다. 잤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소설을 쓴다면 어느 누가 읽겠어요? 아무도 읽지 않겠죠. 소설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는데 내가 10,000원짜리를 들고 갔는데 10,000원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지? 고민해.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이 친구가 의심이 되고 저 친구가 의심이 돼서 저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의심이 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싸웠어요. 서로 코피가 났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호주머니 저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너무 친구한테 미안했어요. 이런 식의 아주 사소하더라도 사건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야기를 솔깃하면서 듣겠죠. 사건이 없다면 언제나 뻔한 걸 누가 듣겠어요. 그죠? 그리고 사건에는 언제나 평탄한 것이 아니라 뭔가 갈등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10,000원이 없어졌어. 친구랑 싸웠어. 이런 식의 갈등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이 해결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네. 저 친구는 저렇게 해결하네. 이렇게 해결했더니 저런 결말이 났단 말이야. 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은 반드시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없으면 어느 누구도 듣지 않을 거예요. 듣지 않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전개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이제 펼쳐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제시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위기예요. 위기는 이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거예요. 내 10,000원짜리가 어디 간 거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잖아. 선생님한테 가봐야겠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선생님 근데요. 저 친구가요. 오늘 체육 시간에 안 나갔고 배가 아프다고 했고요.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하는 정도 갈등이 고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집중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고조 갈등이 막 펼쳐지다가 최고조에 달았어요.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하죠.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친구, 선생님이 해결하기 전에 내가 해결해야 되겠어. 그 친구 맞아. 체육 시간에 그냥 있었어. 배도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그냥 교실에 있었어. 걔가 있고 나서 없어졌어. 야! 하면서 가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너무 결백한 거예요. 배도 아픈데 얘가 건드려? 한번 싸워볼까? 투닥투닥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피가 나요. 아파요. 힘들어요. 울어요. 친구들이 막 몰려와요. 선생님 와서 말려요.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절정, 최고조에 이른 상황, 가장 몰입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뭔가 집에 돌아오는데 호주머니 저 구석에서 뭔가가 끄적끄적끄적 나의 다리를 불편하게, 허벅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쑥 넣어서 봤더니 뭔가 꾸깃꾸깃 고개 구겨져서 뭔가가 있어요. 한기퉁이 꺼내봤더니 그 10,000원짜리인 거예요. 내가 아침에 생각해봤더니 아하,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 번을 접어서 그 구석에다가 빠지면 절대 안 돼 하고 넣어놨던 것이 이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피를 내고 싸웠던, 배가 아팠던, 하지만 싸웠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걸고 친구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 식의 뻔하지만 여러분이 더 좋은 결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식의 결말. 끝 마무리가 되겠죠. 하면서 이 절정에서 잠시만요. 절정에서 결말에 이르는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은 재미도 느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 이 친구 이렇게도 마무리하는구나.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래야지. 저 친구처럼 저렇게 안 해야지. 근데 나름대로의 어떤 감동을 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아까 교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있어야 소설이 되는 거죠. 꾸며내기는 하되. 그래서 발단 무턱대고 시작할 수 없으니까 펼쳐가면서 점점 갈등이 심해져 갔다가 완전 최절정에 머물렀다가 결말. 만약에 내가 이걸 뭔가 도표로 그린다면 발단은 시작. 자, 외워볼까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개, 위기.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구별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외우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발단에서는 천천히 출발하죠. 전개에서 펼쳐요. 위기에서 점점 갈등이 올라가요. 절정에서 최고조에 달해요. 결말에서 풀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러분 이런 건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알고 다음 시간에 공신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어디까지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발단인지 전개인지 절정인지 위기인지 절정인지 결말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런 식의 그림은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부 다 이 작가가 너무나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 작가가 그린 거니까 그림도 잘 보면서 요런 옆에 나와 있는 물음에 답도 해가면서 한 번만 더 읽어 오시는 거, 그거는 과제입니다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안 읽고 오시면 수업이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꼭 읽고 오십시오. 자, 그럼 15번째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